한스퀴 과학을 말하다 강독 쉬운 9번째 시간입니다. 원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Der Anfang aller Dinge, 만물의 시초. 부제로는 이렇습니다. Naturwissenschaft und Religion, 자연과학과 종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오랜 시절 대립해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한 거죠.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 이런 건 뭐 지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립이 이제 완전히 끝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쪽 다 여전히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들이 상당합니다. 근본 문제를 잘 풀어냄으로써 공연한 대립의 단계를 벗어나자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양쪽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 대세를 잡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신자들에게까지 이러한 신학적 관점이 어필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이런 그 기독교 신학의 근본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관심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냐 하는 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게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일반 신자들은 신학이 아니라 신앙 자체에 대해서도 두 개는 또 뭐 그렇게 구별할 건 없으나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하느냐에 대한 관심만 있습니다. 그걸 뭐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 풍요로워지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자, 뭐 그건 그렇고 에, 우리는 한스킹을 비롯한 카톨릭 신학자고 여러 어, 그 개신교 신학자들도 자연과학과 기독교 사이의 대립을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으로 그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몇 신학자들의 책을 제가 이미 강독한 바 있습니다. 힌덴베르크는 뭐 당연하고요. 앞에서도 몇 명 있었습니다. 영국 신학자도 있었고요. 이름이 딱 기억나지 않네요. 뭐 좀 책만 가져오면 이 이름 듣기만 하면 다 제가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미리 그거를 찾아보지 않고 이야기를 할 때는 빨리 이 제 기억 속에서 튀어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좀 바람직한 거죠. 옛날 같았으면 그런 주장들이 신학계에 먹히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보편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과학신학, 자연신학 이런 쪽으로 많이들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스킹도 카톨릭 신학자이지만 개신교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하등 문제가 없이 정확하게 기독교 신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5부로 들어가요. 마지막 부입니다.
그 5부가 끝나면 에필로그가 남아 있는데, 그 에필로그는 뭐 새롭게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신학적 그 에, 토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종말일 텐데요. 이 책 제목은 만물의 안방 시초인데, 에필로그는 만물의 종말, 에스카톤이라고 했을까요? 엔데라고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이 5부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인류의 기원이에요.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죠. 신학에서 말할 때. 예, 만물 다른 거 다 포함하는 건데, 그 진화의 꽃이 인간에게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신학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창조의 관점에서 이 자연과학의 관점들과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가 하는 데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 자연과학, 특히 이제 생물학, 생화학 이런 데서는 인간을 이해하는데 최첨단까지 온 게 뇌의 과학이거든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 출현부터 시작해서 뇌 현상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신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따라가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굉장히 넓죠, 거기가.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것도 일종의 대륙이죠. 뭐 섬처럼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도 크니까 섬이라기보다 대륙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이 지구 전체가 대부분이 바다니까 모든 그 육지는 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아프리카 사이가 넓잖아요. 한 8,000km 길이의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제가 실질적으로 그 길이를 느끼긴 힘들어요. 그 길이를 한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있는 여기 영천에서 대구까지는 뭐 한 40km, 50km 정도 되니까 그 거리를 압니다. 근데 8,000km라고 한다면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서울까지가 한 350km 될까요? 자, 800km 길이의 바다가 있습니다. 20억 년 전 두 대륙은 인도, 뉴질랜드, 네, 호주 오른쪽에 있는 뉴질랜드, 남아메리카, 남극 지방과 더불어 하나의 거대한 남반구 대륙, 콘드와나 대륙이라고 하는군요. 콘드와나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지질학에서 이미 언급된 단어 같습니다. 남반구 대륙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지구의 밑에 부분이 그냥 거대한 대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삥 둘러서. 거기에 인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인도. 그럼 인도하고 중국은 떨어져 있었단 얘기죠. 그게 나중에
지질 운동, 판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구 판운동. 그래서 거기 그 인도, 파키스탄, 네팔 뭐 그런 쪽하고 중국 쪽하고 이 두 판이 움직여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그게 음, 에베레스트 산을 중심으로 한 그 산맥을 이루었는가 봐요. 그 전에는 거기가 바다였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남반구 전체가 다 하나의 대륙이었다. 20억 년 전에. 근데 다 붙어 있었다. 겁니다. 이 거대한 대륙은 후기 백악기, 즉 1억 3천여 년 전 혹은 좀 더 뒤부터 분리를 거듭하며 표류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표류했다는 말은. 판은 지금도 움직여요. 또 언제 어떻게 이, 이 판이 움직여서 일본이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고, 뭐, 한반도가 중국하고 더 지금 반도로 나와 있지만 완전히 붙어버릴 수도 있겠죠. 지질학적으로 아프리카는 매우 오래된 대륙이다. 거의 생명의 출발지를 아프리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를 연구하는데 여기만한 것도 없다. 지구 역사라기보다 생명 역사죠. 지구 생명 역사를 연구하는데 여기만한 것도 없다. 인류의 최초 주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산 어, 현재 현생 인류가 아니라 그 조상인 살았던 곳이 주거지였던 아프리카는 역사적으로도 인류 문명의 시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도구를 만드는 존재가 살았던 이 시대를 선사학자들은 구석기의 시대라고 부른다. 구석기. 이때 불도 발견됐을 겁니다. 구석기 시대. 1장. 인간 신체의 발달. 네 발로 기다가 고추 서게 되는 신체 발달 계기가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라고 불리는 직립인 시절입니다. 인류 진화는 신체적 특징의 변화만 요구하지 않았다. 말이 나온 김에 그 인류 신체 변화가 여기는 발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 신체 발달이 뭐 수십만 년 아니면 더 오래 수백만 년까지 이어집니다. 그 과정이 한 인간의 출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배아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시작은 바다였다고 하는 게 다 인정받는 주장입니다. 씨처럼 그렇게 있다가 점점 육지로 올라오게 되죠. 생명체들이. 인간도 어머니 뱃속이 물이니까 양수 안에 있으니까 바다에 있었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네 발 태어나면 이제 꼼짝없이 누워 있다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고 네 발로 기다가 뭘 기대서 이제 서고 그러고 이제 걷고 뛰고 그게 초기 인류 이전 유인은 호모 에렉투스 그 이전까지 포함한 역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진화는 신체적 특징만의 변화만 요구하지 않았다. 우선 기술, 문화, 그리고 사회생활의 전제 조건인 정신 활동 능력이 발달되어야 했다. 아, 전문가들은 꾸준한 직립보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직립보행이. 음, 진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죠.
보행과 이동이 인류 진화의 근간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은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거대한 숲이 사라지고 사바나가 확장되면서 초원 지역으로 있겠죠. 초원 지역, 아프리카 초원 지역. 그 나무들이 있고 뭐 숲이 우거진 데에서는 자기 얘를 보호하기 좋습니다. 그 짐승들, 포식자들 앞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간다거나. 그런데 이제 사바나 지역, 초원에 가면 자기를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일어서게 된 겁니다. 나무에 기어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원시인들의 영양 섭취와 생활 양식이 바뀌었을 때 일어났다. 뇌의 확장. 직립하게 되니까 머리가 밑으로 눌리지 않게 돼서 뇌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고추 세워지니까 성대도 더 발전하게 되죠. 손도 자유로워지죠. 이 인간 발달에 결정적이라는 뇌피질 연합 중추의 확장은 훗날에야 이루어졌다. 뇌의 확장은 훗날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직립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 신체 발달의 첫 번째 계통 발생사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계통 발생사. 인간의 특징인 인지 능력과 뭘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내가 이 손아귀 이거 요거를 훈련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알아보잖아요. 이게 인지 능력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이게 별로 없어요. 고양이가 이거 보고 이건 그 손아귀 힘을 기르는 그러한 기구다 이걸 알아보겠어요? 모르죠.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어, 개구리하고 개구리하고 개구리 모양의 어떤 잎사귀 아니면 돌멩이 이런 거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물론 차이가 있죠. 훨씬 더 떨어지는 동물도 있고 조금 덜 떨어지는 동물도 있는데 인간을 따라올 만한 인지 능력이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게 발달했어요. 주변 대상에 대한 지적 관심이 언제쯤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견해가 다양하다. 언어의 발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추정할 뿐이다. 뭐 동물들도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대화와 인간들의 언어를 통한 대화는 비교가 안 되죠. 오늘날 계통 발생사적 연구는 계통 발생사적 연구가 뭐야? 계통 발생사 두 가지 상반된 근본 인식이 대체로 동의한다. 계통 발생사 한번 인터넷 사전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느낌으로만 어떤 건지 저 감이 오긴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통 발생사. 계통 발생사라는 단어만 치니까 나오진 않네요. 음,
다른 단어로 반복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물의 개체 발생에 관하여 해켈이 제창한 설. Recapitulation Theory 이렇게 됐습니다. 실리로 척추동물의 배 단계, 배아요. 배 단계에서는 새 열이 나타났습니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러한 이렇게 어떤 계통, 뭐 인간, 뭐 침팬치 이런 거 계통이 어떻게 발생했나 신체적인 차원에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화의 어떤 그 진화되는 이렇게 진화되는 그 가지 단면도 아니고 예, 어떻게 발생해서 갈라지었는가 하는 그 조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째, 상반된 근본 인식에 서로 동의한다. 첫째, 인간은 수백만 년 전에 걸쳐 년에 걸쳐 수백만 년에 걸쳐 동물을 조상으로 발전해 왔다. 뭐 이건 당연하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진화가 어떤 동물에서 인간으로 왔다는 게 아닙니다.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왔다는 게 아니라 조상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 동물을 조상으로 발전해 온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염색체, 수, 치아, 배열, 두뇌 발달에 이르기까지 유인원의 태아 단계에서도 인간과 유사한 일련의 해부 생리학적 특징들이 나타난다.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공포, 무관심, 기쁨 등도 인간의 감정과 유사하며 침팬지 새끼들 다 인간 어린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여요. 유사하며 사회적 형태 또한 행태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긴 유년기, 늦은 성적 발육. 그렇죠. 인간 참 유년기가 길어요. 거의 뭐 10년 이상은 갑니다. 동물 중에서 그런 동물 없죠. 되게 한 1년? 1년이면 거의 늦어도 뭐 2, 3년이면 어미하고 비슷한 단계에 갑니다. 늦은 성적 발육. 이것도 그렇죠. 사춘기가 돼야 되니까. 복잡한 사회 구조와 행동 양식의 형성 등 인간에게만 필요하다는 것들이 바로 유인원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런 게 다 유인원들에게 이미 나타났다는 겁니다. 비언어적 개념의 형성. 어떤 느낌으로 아는 거, 언어를 넘어서는 그런 개념의 형성, 간단한 추론과 판단, 그리고 이에 근거한 행위를 계획하려는 성향, 심지어 초기 단계의 자아 개념에까지 확인된다. 개통 발생학에서 동의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을 조상으로 해서 우리가 발전해 왔다. 둘째, 인간은 동물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신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인지 능력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없고요. 인간은 몸을 고추 세워 직립보행하는 유일한 생물일 뿐만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뇌를 가진 생물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입니다. 직립보행과 뇌, 사유하는 인간, 예, 호모 에렉투스하고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뇌가 특별하게 인간에게만
사유 능력이 발달됐죠. 동물에게도 사유 능력이 없는 건 아니나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죠. 무엇보다도 인간은 언어의 전제 조건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음, 의식, 의식. 인간의 특징은 사안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유독 인간만 복잡한 통사론적 언어를 구사한다. 하여튼 뭐 어려운 글을 썼어요. 통사, 통사론적 언어? 찾아볼까요? 통사론 하면 되겠죠. 뭐다 꿰뚫는다, 하나로 묶는다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인터넷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단어가 결합하여 형성하는 구절, 문장의 구조나 기능을 연구하는 문법, 구문론, 문장론, 월갈이라고도 한다. 전통적으로 문법은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양분되어 형태론은 어형 교체를 연구하고 통사론은 단어의 결합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형태론에서 뭐 등등등등 뭐 등다. 통사론적 언어는 이 단어들을 결합함으로써 의미를 확장시키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것이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다. 예, 침팬지는 단어 하나만 이해하겠죠. 바나나, 뭐, 물, 뭐, 이런 정도. 인간은, 바나나는 매우 달콤하고, 뭐, 맛있어. 뭐, 이렇게까지 문장을 연결해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침팬지도 단어와 그 의미를 배울 줄 알고 특정 과제를 음, 특정 과제를 숙고 끝에 풀기도 한다. 뭐 그런 실험들을 동물학자들이 하긴 합니다. 어, 그러니까 막대기를 하나 주고 이걸로 어디를 탁 치면 먹을 바나나가 보이던데 손 막아놨기 때문에 먹지 못하다가 여러 단추 중에서 하나를 치면 번호가 매겨진 단어 하나를 치면 바나나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에요. 그러면 이 원숭이는 늘 그 같은 번호를 어, 막대기로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뇌 피질에 언어 중추가 없고 언어 중추라는 게 인간에게 있나 봐요. 후두와 성대 구조도 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네. 사람처럼 소리를 다양하게 낼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심지어 어, 뭐, 다른 모든 것을 다 인간 목소리로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새 소리가 아무리 예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노래 소리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문장 구조의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인간의 지능이 성격히 향상되었음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심사숙고하여 행동을 선택하는 전략적 사고 능력과 자기 반성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다. 의식과 언어는 추상적 사고와 사랑, 증오, 희망, 공포, 확신,
소망. 뭐야? 희망이 나오는데 또 소망이 나와서 이게 다른 단어인가? 하여튼 목적 지향적 마음 상태의 전제 조건이다. 이 모든 것이 종교와 철학과 과학을 비롯한 지속적 문화 발전의 근본을 이룬다. 인간만큼 자기 뿌리를 집요하게 캐고 되는 존재도 없다.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예, 관심이죠. 종교와 철학뿐 아니라 고생물학과 자연과학 전반이 그렇다. 지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모험을 인류는 어디서 시작했을까? 최근 연구원은 인류의 요람을 어디서 찾을까요? 요람이 뭐예요? 요람이 아기들 누워있는 그 침대, 유아용 침대를 요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걸 얘기하나? 여기 각 줄로 달려 있습니다. 찾을까 해놓고 요람 이런 각 주가 들려 있습니다. 1번이에요. 슈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Die Frühzeit des Menschen, 인간의 초기 단계, Der Weg zum Homo sapiens, 호모 사피엔스에 이르는 길, 뭐 그런 책입니다. 유인원과 원인, 유인원과 원인, 유인원이 있고 유인원이 더 먼저 있었나? 그렇죠. 원인의 역사를 짧고 정확하게 개관했다. 슈랭크는 연구팀을 이끌고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고고 인류학자다. 지금도 활동하는 거 보면요. 슈랭크가 여기에 관심 있나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